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발 AI 거품론 우려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코스피가 한 달 만에 다시 3,9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가동해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과 전화 등으로 투서를 접수받아 공직자 내란 의심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20년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특정했지만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또다시 주식시장의 검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3,900선이 무너지면서 4% 가까이 급락해 3,853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했습니다. 어제 4,000선을 회복했던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인공지능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첫 소식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이 또다시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어제 4,000선을 간신히 재탈환했던 코스피. 장 시작과 함께 급락하더니 단 5분 만에 160포인트 넘게 고꾸라지며 3,800선까지 근접했습니다. 이후로도 힘을 쓰지 못하다 오후 2시쯤 3,838까지 떨어졌고 결국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코스피는 150포인트 넘게 하락한 3,853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8% 넘게 빠지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달 만에 30만 원 가까이 오르며 64만 원까지 갔던 SK하이닉스는 오늘만 5만 원이 빠지는 등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호실적 발표에도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나스닥 지수가 주저앉자 우리 증시는 더 떨어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장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슬펐고요. 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트 바뀌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 원달러 환율이 7.7원 오른 1,475.6원까지 치솟아 7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거 팔았고 개인 투자자인 개미들이 방어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만 12조 원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때마다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 과연 괜찮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조 8천억 원.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 팔아치운 주식입니다. 하루 매도 규모로만 보면 지난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입니다. 계속되는 AI 거품론에 불투명한 미국 금리 전망,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자 차익 실현을 위해 연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달 외국인이 팔아치운 액수만 12조 2천억 원. 이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입니다. 반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2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매도 폭탄을 받아냈습니다. 최근 하락이 일시 조정이란 판단과 반도체 업황을 볼 때 중장기적으론 코스피가 상승할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내년 반도체 호실적을 예상하며 코스피 7,500을 전망한 한 증권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적 전망 정보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개미들의 대량 매수를 걱정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내년도 실적 레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락의 전조일지 단기 조정일지 낙관과 불안이 공존하는 가운데 적어도 비투 등 무리한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이른바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한 사실상 제2의 내란 특검이 가동됩니다. 내란행위 제보센터에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제보를 받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9곳이 대상이지만 군과 경찰 등 12곳에 집중됩니다. TF는 82일간 운영해 내년 2월 13일에 내란 관련자의 인사조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의 투서 공포와 그 파장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할 헌법 존중 TF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리실 직원 20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TF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산하에 설치된 내란 행위 제보센터입니다. 제보센터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되며 전화나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신빙성 있는 제보는 해당 부처로 이첩돼 조사와 후속 조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총리실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오른 부처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과 검찰, 경찰 등 중점 점검기관 내부에서는 무분별한 투서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행안부, 법무부 등 49개 부처도 자체 TF 구성을 마쳤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존중 TF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TF에 맞서 공무원들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면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존중 TF 가동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 줄 세우기가 본격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입니다. 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악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이른바 김문기법을 추진해 공무원의 억울함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 겨냥한 겁니다. 헌법 존중 TF 외부 자문단의 정치적 편향성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내놓는 그 결론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개혁신당도 파란 윤석열의 공포정치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검열하겠다는 오만함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독재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헌법 존중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야권이 헌법 파괴라고 맹렬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한 발 더 나아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순방 기간임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재판부를 꾸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12월 3일 1년 된 통신조회도 다 사라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는 너무 촉박, 마음이 급합니다. 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도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영장 전담 판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당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법부 압박 메시지가 커지면 대통령 순방 성과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법사위원들의 항명 검사장 고발 조치를 두고 당내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다음 주 대법원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압박 수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헌법 존중 TF,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헌법 존중 TF가 될 수 있을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윤주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많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헌법 존중 TF 어떻게 가동됩니까? 네, 일단 내년 2월 13일, 그러니까 내년 설 명절 바로 직전이거든요. 네. 그때까지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존에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이 기관별 TF가 제보의 신빙성과 내란 관련성을 판단해 조사할 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총괄 TF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인데 한마디로 내란 가담자를 모두 속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내란 특검도 있고 특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늦어지니까 인사 조치를 할 근거부터 만들겠다는 건데 TF가 인사 조치를 할 법적 근거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범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구성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또 징계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에서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권자에게 인사 자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이 되겠죠. 결국 제보센터에 들어온 투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이 투서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담당하느냐도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총괄 TF의 외부 자문단 선정이 됐는데 대부분 아니 다 여권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총리실이 네. 오늘 외부 자문단 4인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로 추천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자였고요. 또 윤태범 방통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 TF에 참여했고 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모두 친여 성향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TF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진행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존중 TF 관련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영 기자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관련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검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죠. 취임 일성으로 조직 안정을 내세웠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쏟아지는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조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점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특히 항소 포기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반복됐지만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이어졌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박 지검장은 영상 촬영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털어놨습니다. 요즘처럼 자괴감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보안 수사가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로 풀이됩니다. 검찰 지휘부 공백 상태는 해결이 됐지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조직 안정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항소를 포기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1심 선고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게 됐죠. 반면 민주당은 즉각 항소를 요구하며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지 않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언급해 사실상 검찰에게 항소를 하지 말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은. 그런데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거 항소하면 이것도 또 논란이 되겠죠.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이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의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을 상대론 대장동 항소 포기를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사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며 비꼬았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야가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런 여야의 압박 속에 검찰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라 검찰의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의원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검 예규를 살펴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검찰의 항소 기준에 부합합니다. 예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사례처럼 검찰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대장동 사건도 대검 예규에 따르면 항소를 할 수 있었던 건인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항소를 하면 대장동 때와 왜 기준이 다르냐는 비판이, 항소를 안 하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지휘부가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남부지검 수사팀의 보고와 대검 검토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번엔 재판과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허가 없이 법정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에게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장을 향해 개인 방송에서 욕설을 쏟아냈는데 이에 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그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허가 없이 법정에 나온 변호인의 방청을 불허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이 변호사와 동석한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구치소가 수용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재판부를 향한 변호인들의 욕설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수사 외압 관련 인물 12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만큼 용두사미 특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수사 142일 만에 최혜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최혜병 사망 책임을 물어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경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부터 관련 기관이 일사천리로 이첩 보류를 위해 움직였고 실제 수사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 외압이 행사된 과정을 특검은 확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로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기소된 주요 피의자들을 포함해 특검이 청구했던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9건이 기각됐고 공수처에 대한 별건 수사도 잡음이 커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주장했던 안민석 전 의원이 최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향간의 의혹을 근거 없이 인용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안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서원 씨가 스위스은행에 수조 원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외국에 우리 동포들이 제보가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3년 전부터 세탁을 의뢰를 받았다는 그런 제보가 있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최 씨는 안 전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1심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이 발언이 허위라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안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이 안 전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안 전 의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최 씨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안 전 의원의 발언 내용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SNS에 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안 전 의원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어서 화재 소식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어제 발생한 산불이 하룻밤을 꼬박 넘겨 오늘 아침에서야 꺼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화대원들이 불과 사투를 벌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강원 인제군 기린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번 산불은 산 아래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뒤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5시 한 반 돼서 이렇게 나와서 봤어요. 뭐 차 사고 난 줄 알고 와서 나왔다가 보니까 불이 났더라고요. 불이 이미 퍼졌댔어요, 그냥. 해가 지고 난 다음 난불이라 진화헬기 투입이 어려워 300명이 넘는 지상 진화 인력이 안간힘을 써봤지만 불길은 밤새 번져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헬기 30대가 투입됐고 발생 17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 주불이 잡혔습니다. 민가와 거리가 있어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50개가 넘는 산림 36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산림 내 두터운 낙엽층 등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요즘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1월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발생하는 이른바 가을 산불은 전체 1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부주의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은 함부로 쓰레기를 태우거나 산에 오를 때 화기를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철없는 여중생의 방화로 드러났는데 불을 지른 이유가 황당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3층에서 빨간 불꽃이 솟고 윗세대로 검은 연기가 오릅니다. 소방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내부까지 활활 타는 상황. 불은 집안을 모두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저층부에서 불이 나다 보니 고층부에 있던 주민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습니다.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1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막고 대피했었어요. 아마 안 오셨으면 큰일 나지 않았을까. 화재의 원인은 철없는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사 가정에 위탁해 살고 있던 여중생이 SNS용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나고 불만을 품어서 불을 지고 나왔다. 해당 중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방화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20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 범행 장소였던 건물의 관리인이 범인이었는데 지난 2015년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지난 2005년 6월에 시작됐습니다. 서울 신정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이 포대에 쌓인 채 노끈으로 묶인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5개월 뒤 2km 떨어진 곳에서는 40대 여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시신이 노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2명 모두 성폭행 뒤 살해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4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전담팀을 꾸리고 8년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며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살해사건. 알죠. 집에서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게 뭐 아직도 미제라며. 하지만 지난 2016년 새로 생긴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용의자 특정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우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감정해 지난 2020년 두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 인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범행 현장을 방문했거나 전출입한 기록이 있는 23만여 명을 용의자로 추려 수사를 진행했는데 범행이 벌어진 건물 관리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2015년 숨져 화장 처리된 상태였는데 경찰은 생전에 살았던 경기 남부권 병의원 40곳을 끈질기게 탐문한 뒤 한 병원에서 갖고 있던 검체를 확보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검체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진범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A씨는 2차 사건 발생 석 달 뒤인 2006년 2월 같은 장소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검거돼 2009년까지 수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일어난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요즘 주변에 한두 명쯤 독감 걸리신 분들 계실 텐데 그야말로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작년 이맘때보다 14배 많은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연말 송년 모임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무섭게 퍼지는 독감에 사람들은 쉽사리 약속을 잡지 못합니다. 연말 모임 친구들이랑 약속 잡기가 좀 꺼려지는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님이 같이 살고 계신데 할머님께서 이제 혹시 편찮으실까 봐 잡아뒀던 연말 모임도 취소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연말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친구들이 다 독감에 걸려버려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의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4주 연속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독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수도 490명으로 4주 연속 늘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은 기본이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거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 초기일 뿐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독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확산 초기라서 피크는 아마 12월이나 1월쯤에 보통 오기 때문에 18일 기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108만 명으로 65세 이상은 75%, 6개월에서 13세는 59.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요즘 거리 곳곳에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서 가을의 끝자락임을 실감케 하는데요. 마치 노란 카펫이 깔린 듯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여기엔 예상치 못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은행나무 잎으로 뒤덮인 도로를 지나갑니다. 낙엽이 쌓인 도로는 보기는 좋지만 사실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 표면에는 큐티클이라고 불리는 방수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매끈한 막의 영향으로 낙엽으로 덮인 도로는 아스팔트 도로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많으면 모르고 닦지도 못하고 미끄러워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미끄러집니다. 낙엽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니 곧바로 멈춥니다. 낙엽이 잔뜩 있는 도로는 어떨지 달려봤습니다. 이렇게 낙엽이 쌓인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밀리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한 뒤에 멈춥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 실험에선 젖은 낙엽이 쌓여있는 도로가 눈이 쌓여있는 노면만큼 미끄러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잎이 넓고 큐티클이 두꺼운 낙엽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풍나무 잎보다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잎이 쌓인 길을 지날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잎의 상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바싹 마른 잎보다 생생한 잎에 미끄러운 성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생생한 잎이 더 많이 쌓여 있을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동 킥보드나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도 낙엽을 밟았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급정지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낙엽이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위험한 것 같아요.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길은 사실 좀 피해 간다거나 아니면 거기를 통과할 때는 좀 더 속도를 낮추고. 비가 온 날이나 이슬이 맺히는 아침엔 잎이 젖어 있을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렇게 낙엽도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해발 800m 고지대 강원 평창은 벌써 겨울인데요. 스키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노우보더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설원을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내친 김에 펄쩍 뛰며 묘기도 선보입니다. 강원 평창의 스키장 두 곳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여들의 이른 개장입니다. 겨울과 눈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이 전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파이팅! 어제 한 7시쯤에 도착했고 그리고 오늘은 한 8시쯤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첫놈부터 막 지금까지 달리고 있어요. 전국 스키장 개장일을 검색해서 제일 빨리 여는데 그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개장 첫날인 오늘 이곳에서만 2천여 명의 스키어와 스노보더가 몰려 겨울을 즐겼습니다. 해발 800m 고지 강원도 평창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오픈이 하게 됐는데 이 오픈이 빨라진 만큼 손님들도 좀 많이 올 것 같고. 오늘 두 곳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다른 스키장도 다음 달 초까지 모두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 전체를 규제로 묶자 이젠 강남에서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규제 지역이니 이럴 거면 차라리 좋은 지역을 사자는 겁니다. 초강력이라던 11호 부동산 대책도 약발이 채 한 달을 가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잠실동의 500여 세대 아파트.
지난 12일 이 아파트 전용 115제곱미터가 27억 8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격이 다시 뛰고 있음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엔 문의 전화가 이어집니다. 토가지가 오래됐으니까 상파, 방금 상파하고 여기까지 같이 오래됐으니까 별 영향 없는 것이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 전주 대비 상승률은 0.53%로 서울시자치구 중 상승폭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중 규제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전방위 확대되자 되려 기존 규제 지역 집값이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정부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추가 공급 대책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노원 태릉CC와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수서 차량기지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며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9.7 공급 대책 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 속 가격이 급등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집값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삼성전자가 예년보다 빨리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2인 대표 체제로 복원했고 사장단 인사 규모는 4명에 불과해 쇄신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 가전 사업은 노태문 사장. 삼성전자가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2인 대표 체제를 복원했습니다. 새롭게 대표이사가 된 노태문 사장은 직무대행 딱지를 떼고 정식으로 모바일 가전 부문을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한종희 전 부회장 별세 이후 이어졌던 단독 대표 체제는 약 8개월 만에 투톱 체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AI 시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통 리더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사장급으로 영입해 차세대 반도체 등 기술 연구에 힘을 싣고 소프트웨어 전문가 윤장현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AI와 로봇 등 미래 신기술 도입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4번 리스크를 해소한 뒤는 첫 인사인 만큼 대규모 변화가 예상됐지만 기존 리더십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시작된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수장들을 유임시킨과 동시에 사장단 인사폭도 이전에보다는 다소 축소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쇄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할 임원 인사에서는 젊은 피를 대거 발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강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학원에서 면접을 보고 떨어진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남성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해 구급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미술학원에서 50대 남성 임모 씨가 20대 여성 강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진짜 살인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임 씨는 주도 면밀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와 지하철을 바꿔 타며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임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한 여섯 일곱 대가 와서 저한테 추적해하고 왔는데 뒤로 딱 대고. 임 씨는 지난달 이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려 했지만 채용이 무산됐는데 이후에도 수차례 찾아와 근무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학원을 찾아와 설득을 시도하다 여성 강사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신월동의 한 9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필로티 1층 주차장에서 시작한 불은 승용차 18대를 태우고서야 잡혔고 주민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아파트 외벽을 뒤덮습니다. 불에 타는 차량을 향해 소방수를 쉴 새 없이 뿌리지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이 있단 다급한 무전도 이어집니다. 주차장 그 입구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 아마 한 20여 명 있다고 그래요. 그 대원들 스포트 진입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잠시 뒤 주민들을 잇따라 구조해 나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 반쯤. 비상 배드 소리 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유리창들 깨지고 연기 들어오고 이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모두 차량 18대가 불에 탔는데 차량 내부는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주민 90명 중 27명이 옥상으로 대피했고 22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완공돼 지하 1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는 24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번엔 밀착 취재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발 빠짐 주의라는 안내 방송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는 휠체어는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틈새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상 최민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중증장애인 김장한 씨를 MBN 취재진이 따라가 봤습니다. 이른 퇴근 뒤 병원으로 향하는 김 씨는 지하철과 가까운 인도보다 골목길로 돌아가길 선택했습니다. 인파와 경사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숙대 입구역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을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환승하기 위해 승강장 끝으로 갔지만 계단이 나타나자 당황해합니다. 여기서는 환승은 저기가 가까운데 그 엘리베이터는 정반대에 있어가지고. 왔던 길을 돌아가 탄 엘리베이터는 다른 승객들로 비좁았습니다. 약간만, 네네. 3분이면 환승할 수 있는 거리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김 씨는 10분이나 걸려 1호선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호선 승강장과 지하철의 틈새가 넓은 탓에 김 씨는 휠체어를 후진하며 비교적 큰 뒷바퀴로 먼저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앞바퀴가 빠지며 취재진과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왜 빠지신 거예요? 속도를 못 내줘요. 늘상 있는 일이랑 괜찮아요. 간신히 도착한 을지로 입구역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승하차 지점은 지하철과 승강장의 높이가 5cm 이상 차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지하철 한 대를 떠나보내고 영무원에게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요청한 뒤에야 김 씨는 병원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지하철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2만 개가량의 승하차 지점 중 높이차가 5cm 이상인 곳은 500개, 틈새가 10cm 이상인 곳은 3,000개가 넘습니다. 자동안전발판이나 연단 경고등과 같은 설비가 확대 설치 중이지만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는 여전히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밀착 취재 최민성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본색이자 승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공세에도 대만 유사시 자유권 행사 발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대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치솟고 있고 미국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등으로 압박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특별한 대응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취임 한 달을 맞은 오늘 다카이치 총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いかなる事態が、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か、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政府の立場は一貫しており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69%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절대 지지를 받는 게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원동력이란 분석입니다. 일본의 강경 우파 보수 강경한 그 집단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서게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미국과 대만은 넌지시 일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토미 피고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 방위에 대한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일본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더 날선 압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일 갈등이 동아시아 외교 지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중국은 또다시 발끈했습니다. 이번엔 중국과의 친교를 상징하는 판다를 일본에선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로 판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고수하면서도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그러자 중국은 발언부터 철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日本首相高市早苗公然发表涉台错误言论，暗示武力介入台海的可能性，破坏中日关系的政治基础，激起了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中方对此坚决反对。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담은 중일 4대 정치 문건의 정신을 준수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히토류 통제 등 더 강한 제재가 관측되는 가운데 일본에선 판다 외교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일본에 남은 판다는 쌍둥이인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두 마리가 전부로 내년 2월 반환 예정입니다. 중국은 우호국에 판다를 선물하거나 빌려줘 친교를 다지는 외교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번 사태로 추가 대여는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지난 6월 와카야마현에서 기르던 판다 4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땐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약 3,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あんまりにちょっと突然すぎて楓浜なんか特にまだ4歳だから絶対まだ帰らないと思ってたのでだいぶかなりショックでした。 중국 SNS에서는 일본에서 판다가 없어진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고 이제 일본에서는 판다는 볼 수 없고 곰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여기자에게 손가락질하며 돼지라고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은 오히려 대통령이 솔직하고 정직하다며 두둔했습니다. 막말하는 대통령과 솔직하다는 대변인.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돼지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블룸버그 통신 여기자가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카슈크지 암살 사건을 묻는 ABC 여기자를 비난했습니다. Fake news, ABC fake news, one of the worst in the business. 이 같은 표현은 즉각 비판을 불러왔지만 백악관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Look, the president is very frank and honest with everyone in this room, and I think it's one of the many reasons that the American people re-elected this president because of his frankness.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투명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자협회는 여기자를 겨냥한 모욕적인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경력 초기, 나아가 그 이전부터 계속된 패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시대 달라지는 미국의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300여 년 전에 침몰한 전설의 보물선, 스페인 선박 산호세호의 보물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보물선엔 무려 29조 원 상당의 유물이 실렸는데 소유권을 두고 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연구원이 맑은 액체에 동전을 떨어뜨리고 도자기 컵 한 점을 들어올리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10년 전 카리브해 해저에서 발견된 보물선 산호세호의 유물 일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대포 한 점, 도자기 컵 한 점, 동전 3개 등을 공개했습니다. También vamos a estudiar factores de índole geológica, es decir, dónde se encuentra dispuesto el naufragio, el fondo y las posibles afectaciones que puedan llegar a ocurrir. 산호세호는 스페인 왕실 소유로 1708년 볼리비아에서 약탈한 보물을 싣고 오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1,100만 개의 금은보화와 에메랄드까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원에 달하는 보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2015년 콜롬비아가 난파선 발견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수많은 모험가의 탐사 대상이었습니다. 보물선이 위치한 콜롬비아, 산호세호의 소유주 스페인, 보물을 빼앗긴 볼리비아, 선박을 처음 발견했다는 미국 민간업체까지 재산권을 주장해 분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중동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는가 하면 동포들을 만나 계엄 극복은 기적이라며 국민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카이로 현지에서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박수를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등장합니다. 한복을 입은 두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은 이 대통령 부부는 기념사진을 함께 찍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150여 명의 동포 앞에서 이 대통령은 12.3 계엄 극복은 기적이라며 ICC 이집트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같은 이런 황당무계한 역사적인 이 어려움도 정말로 무혈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정상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이집트와 우리나라 간 직항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개설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고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값도 좀 적게 들겠죠. 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앞서 I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추진에 합의했고 카이로 대학에서는 첫 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는 안정과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딴 조어로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 구상입니다. 2박 3일간의 이집트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G20 정상회의가 열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에서 체결한 AI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논의를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카이로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공사 기간을 놓고 갈등을 빚다 사업이 멈춰섰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가 기간을 늘려 다시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챙기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등 영남권에 새로운 공항이 들어설 가덕도. 지난해 4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 84개월이 너무 짧아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부지에 50m 두께의 연약 지반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화 작업에만 정부 계획보다 17개월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협상은 중단됐고 건설사 측이 중도 포기 방침을 밝히자 정부는 결국 공사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보다 22개월 늘어난 106개월로 현대건설 측이 제시했던 108개월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내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안정화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개항 시기가 늦어진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업 포기 방침을 밝혔던 현대건설 측은 이번 조건 변경에도 여전히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무려 27년간 뉴스 현장을 지켜온 국민 앵커 김주하 앵커가 내일 밤 신개념 토크쇼로 예능 도전에 나섭니다. 뉴스에선 보기 어려웠던 친근한 모습으로 각계 인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첫 게스트는 누굴까요? 심가현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끝나지 않는 뉴스의 숙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전 또 다른 세계에서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쇼예요. 27년 차 베테랑 국민 앵커가 뉴스룸에서의 냉철한 카리스마는 잠시 내려놨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야 돼? 아니야. 물을 너무 많이 뿌려. MBN 신규 토크쇼 데이앤나잇이 표방하는 콘셉트는 잡지사 사무실. 김주하 앵커가 편집장으로, 개그맨 문세윤과 가수 조재즈가 에디터로 변신해 각계 유명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뉴스보다 가볍고 예능보다 더 솔직하게 선보일 인간 김주하의 새로운 면모에 시청자들의 이목이 쏠립니다. 사실 저는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모습만 그동안은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는 그런 김주하가 어떨지는 사실 제가 여쭤봐야 돼요. 어떠세요? 라고. 첫 게스트로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63년 경력의 원로 아나운서 김동건이 출연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결혼식에도 가고 돌잔치에도 가고. 결혼식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결혼 안 하고 애 낳냐 그럼? 예리한 시선과 따뜻한 토크로 주말밤을 책임질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은 내일 밤 9시 40분 첫 방송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번 주말은 예년보다 온화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유의하시면서 이번 주말에는 막바지 단풍과 함께 가을을 오롯이 만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동해안으로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는 만큼 불씨 관리를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서울이 4도, 춘천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6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다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